AI 그 진단이 있으면 의사 한 명이 처방을 암 진단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이제 이런 AI 제품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폭발적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어플로우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 매도하신 금액으로 투자하신 네.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로 보시는 한스 바이오메드. 바이오메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또 뭐 저평가나 좋게 보시는 뭐 예. 섹터나 주식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금년 초부터 여기 나와서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AI하고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내내 그때 1월에 말씀드린 게 금년 내내 AI와 로봇이 계속 오르다 서다 하면서 계속 오를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AI를 좋게 보고 있는데 저는 AI는 현재 거대 사이클 초입에 진입을 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AI 관련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 초에 AI가 상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AI주는 뭐 매출이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거품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AI주라고 하는 것은 직접 AI를 하는 회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가 지금 요즘 한참 그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도 AI 종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AI로 인한 그 매출 그다음에 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AI 수혜주이기 때문에 AI 주식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주식 관련 주식을 찾기 위해서 저는 올해 내내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예, 그게 가장 유망하다고 섹터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저평가 종목이나 섹터라고 하면 전 바이오하고 의료기기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AI 바이오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AI 종목은 그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 하나 찾으면 벌써 한 두 달에 한 200% 오르지 않았을까요? 100 몇십 프로에서 200% 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AI 수혜주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걸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저평가로는 이제 바이오나 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쪽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루닛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네네. 그 루닛이 진짜 엄청 올랐는데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후로 한 4-5배 오른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루닛이 네. 이제 초창기에 제가 작년부터 이제 루닛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루닛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니까 이제 계속 루닛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상승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패널 분들이 다 얘기해 주시고 해서 지금 루닛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이제 투자자들 웬만하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말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를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그 면역세포 중에 T세포가 있습니다. 이 T세포는 그 비정상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암세포는 비정상 세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T세포는 암세포를 공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암세포가 저기 딱 발견되면 이제 T세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막 이제 일단은 그 공격을 하려면 수가 많아야 되니까 계속 자기 분열을 하거든요. 계속 이제 자기 분열을 해서 이제 뭐 수십억 개의 이거 T세포를 만듭니다. 다 이제 군단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가는데요. 암세포의 앞에 탁 가면 그냥 조용해집니다. 아예 공격을 안 합니다. 암세포를 바로 앞에 두고도 공격을 하지 않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PD-L1 때문이라고 합니다. PD-L1은 PD-1의 리간자인데요. 리간자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네. 예, 근데 이 PD-1에 작용하는 이렇게 자물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1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는데 PD-1은 암세포를 만나면 이렇게 활발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PD-1은. 근데 이 PD-1의 리간자 PD-L1 그러니까 PD-1은 암세포를 공격하지만 이 PD-L1이 나서서 암세포 공격하는 것을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네. 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그 T세포가 가끔 자기 몸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을 이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T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PD-L1이 나서서 PD-1과 결합을 해서 공격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자물쇠 아까 말한 네. 자물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이런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그 비정상 세포라고 해서 T세포가 공격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임산부의 발달 중에 태아라든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태아를 공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T세포는 이런 그 임산부의 태아 이런 거를 이제 비정상 세포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제 PD-L1이 그거 아니다 그러고 막아버리는 거죠. 네. 이제 그런데 이게 이런 현상이 이제 암세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T세포가 딱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PD-L1이 못하게 딱 막고 자물쇠를 딱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못하는 건데요. 근데 이러면 이제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PD-1은 암세포를 공격하려고 하고 PD-L1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떤 약물을 사용해서 네. PD-L1의 기능을 중지시켜 버리면 네. 그러면 PD-L1이 작용을 안 하면 PD-1은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면역 감문 억제제. 예. PD-L1이 T세포를 그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 PD-L1을 면역 감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약물로 PD-L1의 기능을 막아버리니까 PD-L1을 무력화시켜서 면역 감문을 억제한다는 거죠. 최근에 가장 핫한 암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저 혼자서 공부해서 터득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시면 틀린 점이 있을 거예요. 네, 오류가 있을 텐데 이제 의사분들이다 연구원분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항암제는 세대별로 나누면 1세대는 화학항암제고 2세대는 표정항암제. 네. 근데 1세대 화학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하니까 머리가 빠지고 막 구토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2세대는 표적항암제로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데 이게 초기에는 성과가 좋다가 암세포가 여기에 금방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어집니다. 좀 지나면. 그래서 약효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3세대가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네.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네. 네. 그 면역 항암제는 반응 기간도 길고 확장성도 있습니다. 반응 기간이라고 하는 건 일단 암이 치료된 후에 재발하거나 아니면 사망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길다는 얘기는 이제 치료가 어쨌든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거에 비해서 긴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확장성은 한 가지 특정 암이 아니라 다른 암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면역 그 항암제의 문제는 반응률이 낮습니다. 사실 이것이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응률이 그 높은 환자를 선별해낼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과거에는 면역 항암제는 주로 다른 치료에 다 실패해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환자들 위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응률이 낮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러지 않고 점차로 얼리 스테이지로 가가지고 표적 항암제로 1차 치료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응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면역 항암제로 치료를 했는데 이 약에 환자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상당 부분의 시간을 그 허비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럼 다른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그 사이에 암세포는 많이 성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반응률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흑색종 환자가 있는데 한 50%가 면역 항암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초기에 반응을 하는 환자 중에서도 30%는 그러니까 전체의 30%니까 전체의 15%는 나중에 2차 내성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약 65%가 면역 항암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처음부터 면역 항암제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적절한 그 치료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 항암제의 사용을 그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상 환자를 선별해낼 수 있는 정확한 바이오마커가 필수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루니스의 그 AI 바이오마커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그 존재하는 바이오마커 중에서 가장 많은 대상자를 선별해낼 수 있는 가장 상업성이 높은 바이오마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차세대 항암 치료제는 면역 항암제가 앞으로 대세가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이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오마커 없이는 사용이 힘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루니스의 그 AI 바이오마커는 그 면역 항암제의 그 확장성에 그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결국 면역 항암제의 미래는 AI 바이오마커에 달려 있는데 그 선두가 바로 루니스코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률이 높은 사람을 선별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또 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DS 투자증권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자, 여기 왼쪽을 보시면 AI 바이오마커로 찾아낼 수 있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9.4%고요. 이렇게 늘어난 시장이 약 2.7 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치지 않고 9.4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거 숫자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면역 항암제는 최근까지는 리프랙터리 환자, 가장 적은 동그라미요.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에게만 이제 지금까지는 사용이 됐는데 그 규모가 1.5 빌리언 달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잠재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서 21.9 빌리언. 20배네요. 예, 28조 원입니다, 우리 와. 예. 그리고 이런 AI 바이오마커는 그 루닛하고요, 미국의 패스 AI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닛이 기술력에서는 더 앞선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왜냐하면 그 미국의 가던텔스라고요, 그 글로벌 생검 업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회사와 이제 그 제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루닛하고 패스 AI 제품 중에서 이제 어느 회사를 파트너로 정할 것인가를 놓고서 이제 면밀하게 그걸 검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루닛의 제품이 훨씬 더 좋았다. 와. 그래서 이제 가던텔스가 루닛하고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분 참여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가던텔스는 회사 역사상 다른 회사의 지분 참여한 건 루닛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와. 이제 그만큼 루닛스코프를 좋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루닛스코프는 현재 그 빅파마 두 곳하고 그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그 루닛스코프로 수행하는 검사 건당 얼마씩 지금은 돈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계약으로 이제 빅파마의 그 루닛스코프에 대한 실제 수요를 확인했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는 임상용 매출만 발생이 되지만 2025년부터는 상업용 매출이 발생될 것이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렇게 AI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면 신약 허가 성공률이 3배가 높아지고요. 임상 비용은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이제 그 FDA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이 약을 처방할 때도 반드시 AI 바이오마커를 사용해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빅파마하고 협업을 해서 FDA 승인을 받으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어차피 처방할 때는 항상 바이오마커 루닛 스코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연결된 거를 쭉 사용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무조건 처방할 때는 이제 같이 루닛 스코프를 네. 사용해서 처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루닛 스코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루닛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유방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사가 이 암을 판독하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굉장히 오진율이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실수하기가 쉬워서 유럽에서는 항상 그 의사 2명이 같이 그 입회해서 그 유방암은 그 진단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네. 혼자서는 못 한다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그게 유럽의 그 가이드라인인데 AI가 이제 발달하면서 암 진단의 오류가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AI 그 진단이 있으면 의사 1명이 처방을 암 진단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이제 이런 AI 제품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닛 인사이트의 그 폭발적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루닛도 AI 기업이네요. 의료 AI 기업이죠. 의료 AI 기업. 실제적으로 AI의 수혜를 받는 기업일 뿐 아니라 매출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때 제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SK증권 보고서였나? 이 루닛스코프로 앞으로 10년 안에 루닛스코프로만 1조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이랬거든요. 지금은 얼마 정도? 지금은 이제 150억 정도 되는 거죠. 진짜요? 네. 그러니까 루닛스코프로만 루닛 인사이트는 또 매출이 나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기업은 원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90%. 그러면 또 이런 기업들은 첨단 기업이라 PER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를 한번 상상해보라. 네,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아서 괴로우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소개해 주신 이후로 4-5배 올랐는데 네. 팔지 않으셨어요? 분할 매도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분할 매도는 안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뭐 한번 죽자사자 한번 보자 뭐 이런 생각인데 근데 이제 또 그 조정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저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원금 정도는 최소한 뭐 회수를 하고 나중을 또 나머지를 갖고 보더라도 뭐 그런 것도 사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스토리를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차트상에서 어느 정도 스토리에 이 기업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거요? 예. 이거 진짜 완전 초기죠 지금. 이것도. 예. 와. 와,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일부 분할 매도는 안 하신 거네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네. 궁금한 게 오늘 조금 예. 공교롭긴 하지만 루닛이 네. 한 15%, 10% 이렇게 빠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럴 때는 그 멘탈 관리나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안 보는 거죠 뭐. 그냥 안 보세요. 뭐 더 사고 막 이러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주식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주식들은 사기도 하고요. 근데 팔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렇게 급락을 하는 날은 저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팔지는 않습니다. 팔지는 않으시고요. 예. 와, 그러시군요. 근데 막 이렇게 떨어지면 다음 날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 그렇죠. 반반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도 예. 그냥 가시는 거군요. 네. 그럼 혹시 과거에 좀 투자를 하시다가요, 이런 성장주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오른 만큼 막 많이 떨어져서 거의 산 가격에서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내려온 거예요. 혹시 그런 적도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러니까 주식을 제가 근데 그때는 이제 주식에 대한 이해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배용준 씨 나온 외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 갖고 이제 외출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배용준 씨 인기가 하도 좋다 보니까 그냥 일본에서 여행객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막 한국에서 막 이렇게 시사회도 오고 막 이랬었어요. 이제 그때 알게 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여행사 사장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회사를 하나 인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회사냐면 IT 회사인데 천연가스 파푸아뉴기니에서 천연가스전을 커다란 걸 발견해가지고 자원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불렀던 게 왜냐면 제가 SK 에너지 원유 트레이딩, 원유 쪽에서 원유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물어보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푸아뉴기니아는 저도 잘 알거든요. 거기서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쿠투브 라이트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는 원유가 나는데 품질도 좋은 원유인데 제가 하여간 그 원유 몇 번 우리 둘이 왔었어요. 파푸아뉴기니아는 근데 이제 산호초가 이제 굉장히 많아서 사실 굉장히 청정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한 게 아니 천연가스가 나는 건 좋은데 저기서 그 산호초가 많고 청정 지역인데 저걸 개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여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엄청난 규모의 천연가스를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때 자원 개발 광풍이 불었는데 그 주식이 시초였어요. 주식 이름이 헬리아텍이라는 회사였는데 그 해 총틀어서 그 해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에요.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주식을 제가 나중에 좀 샀는데 이게 천연가스라는 게 너무 전망이 좋아가지고 안 팔았더니 나중에 본전으로 왔어요. 정말요? 네, 10배 올랐던 주식이. 와. 그래서 사실은 거의 남긴 거 없이 팔았던 적이 있었죠.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 상장 폐지됐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그럼 그때도 막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하필 또 그때는 공교롭게 출장만 가면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해외 출장 많이 갔거든요. 그 출장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또 뭐 저기 안 할 때예요. 이게 핸드폰으로 거래도. 갖고 뭐 해외에서 뭐 주문 낼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출장만 가면 하한가 떨어지고 이상하게 하여간 그랬었어요. 2년이 좀 안 됐던 주식이. 또 그러면 그런 경험도 있으신 거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주식은 이런 루닛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그건 일단 그런 루머에 의한 약간의 작전 세력 같은 사람들이 붙어서 올린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적이 이제 조만간 폭발적으로 상장을 해서 오르는 주식은 올라도 안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오를 게 확실한데 먼 미래다. 그럼 이거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냥 이런 완전히 루머에 의해서 올랐다. 이런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시군요. 경험담까지 감사드립니다.